폐암 4기, 또 뼈까지 전이된 상태, 한쪽 폐를 3분의 1 정도 제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폐에 많이 물이 차 있었고, 폐 사진에서 하얗게 보였던 이제 암 조직들이 한 달 만에도 까맣게 채워지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으로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폐암 사기 환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보람 있는 환자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작년 12월 말에 연구소에 방문해 주신 분이고, 당시 이제 몸의 상태는 폐암 4기, 또 뼈까지 전이된 상태, 한쪽 폐를 3분의 1 정도 제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폐에 많이 물이 차 있었고, 또 많이 이제 마른 상태로 방문을 해 주셨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표적 항암제 치료도 동시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암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의 안내를 받고 싶어서 연구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진대사 강화, 또 세포기능 강화,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의 회복,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식단과 영양해독요법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정말 드라마틱하게 한 달 만에도 폐 사진에서 하얗게 보였던 이제 암 조직들이 한 달 만에도 까맣게 채워지고, 암이 거의 막 사라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사진을 보면서 놀라고, 이제 본인과 가족들도 많이 놀란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 사진으로도 선명하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나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힘이 나요, 이런 것과 또 다르게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서 굉장히 저도 많이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매달 병원에 방문하시고 또 연구소도 함께 그 이후에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 최근까지 4개월이 딱 이제 된 시점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그리고 올해 딱 4월 30일, 딱 4개월 만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암이 사라진 것도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일인데,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전체 이 폐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이제 한쪽 폐가 3분의 1에서 2분의 1가량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우리 몸은 세포가 분열합니다. 세포는 늘 재생됩니다.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를 늘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4개월이면 적혈구가 한번 바뀌고 1년이면 뼈를 제외한 온몸이 한번 바뀝니다. 이것을 늘 저는 정말 주입식으로 이 원리를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너무 뚜렷하게 이 사진으로 증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한쪽 폐에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폐 사진을 딱 찍으니까 이 폐 크기가 한 4분의 3 정도로 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 사진이 뭐였냐면, 이렇게 단면을 찍었을 때 폐가, 일단 한쪽 폐가 적으니까 이 정도밖에 없던 이 폐 사진이 무려 한 2.5배 정도, 단면 사진을 찍었을 때 2.5배 정도나 커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뭐 폐가 더 재생이 되고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잖아요. 간 정도는, 간은 재생이 잘 되는 장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폐도 역시 정말 건강한 식이요법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병행하다 보니 폐도 이렇게 자라서 지금은 현재 숨 쉬는데 전혀 문제도 없으시고, 오히려 체력이 암을 경험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손발이 붓고 알레르기가 있고 그전에 있었던 이 소소하게 불편한 증상들도 현재는 다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가족들도 너무나 안심하시고, 이분 사례를 보면서 더 많은 확신과 또 더 정말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이제 안내한 것들은 건강한 식단, 소화가 잘 되는 식단과 이제 영양과 해독을 강화한 요법들을 더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같은 방법을 다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이분이 특히 더 열심히 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 생활습관 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긍정심리, 사회적 연결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열심히 잘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식사법을 안내하고
뭐 영양해독요법을 안내하지만 정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는 우리 환자분들 개인의 몫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 어렵죠. 그래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또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가족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셨어요. 정말 외로움도 훨씬 줄고 또 이 가족 두 분은 연구소 오실 때마다 항상 같이 오십니다. 세 명이서 정말 항상 하하호 하시면서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연구소에 오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이상적이다. 혼자 외롭게 연구소 방문해 주시고 가족들의 이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신데 세 분은 너무 한 마음으로 또 같은 제가 안내하는 모든 방식들에 동의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 환자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특히 예전엔 불면증도 심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운동하고 산책도 하시면서 체중도 무려 한 6kg 정도가 늘어났고요. 잠도 아주 꿀잠을 잔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암 환자들은 이 몸의 리듬이 많이 깨지거든요. 또 불면증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무시다가도 통증이나 약물에 대한 그런 독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죠. 또 이분은 그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놀다가 지쳐서 정말 꿀잠을 자는 그런 정도로 거의 잠을 깨지 않고 아주 푹 주무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정말 이 폐가 재생이 되고 더 자라기까지 하는 또 전반적인 이 체력이 아주 증가한 상태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소에서 계속 오실 때마다 그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상태 검사를 하는데 이게 무려 거의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 굉장히 이 정상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4개월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수치가 올라가신 분이 없었거든요. 또 병원에서 항암제를 계속 맞고 계시긴 하니까 간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오히려 간 수치도 다 정상이 되시고 적혈구, 백혈구 모든 혈액 검사 수치도 현재 다 정상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4개월 만에도 이렇게 말기암 전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 몸은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일단은 어떤 질병 상태에 있든지 간에 세포는 늘 재생될 수 있다. 내가 마음 먹고 실천하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암 환자가 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내가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아픈 분들이 일단 좋은 걸 많이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잘 영양소가 흡수되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재료들이 내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좋은 원료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완전한 영양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과 수면입니다. 이제 운동을 해야만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근육과 이 세포 재생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일단 혈액순환, 심폐기능, 그리고 림프순환 이 모든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강화가 되거든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분의 체력이 너무 좋아져서 운동화를 신고도 힘들었던 체력에서 지금은 젊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하이힐을 신고도 피곤하지 않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 아무리 강제로 지나치지 않죠.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회복이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자고 나면 키가 쑥쑥 커 있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 호르몬도 나오고 우리 몸에 여러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모든 물질이 밤에 합성이 되니까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밤 시간 또 수면 시간 아주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의 건강입니다. 이제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나 강박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 즐거운 상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의 공통적인 그런 좀 기질,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한 좀 강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또 아침에는 뭐 해야 되고 뭐 7시, 8시, 9시 뭐 시간별로 체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걸 먹으면 암이 더 커진다던데요. 뭐 하면서 뭔가 굉장히 뭔가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그런 강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 몸을 또 지배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는 호르몬이 달라지고요. 행복한 마음 상태에서는 또 바로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백혈구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도 좋은 호르몬이 나왔을 때, 또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왔을 때 그 능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또 가족들, 또 친구들과 함께 계속 이 암이라는 것을 막 없애야 되고 막 투쟁적으로 뭔가 막 물리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행복하고 계속 어떻게든 즐거운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식사와 또 몸의 순환과 그리고 마음의 건강 상태 이 세 가지를 같이 신경을 써서 내 몸의 환경이 암세포가 커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을 최적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음식을 섭취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암 환자들은 몸의 모든 장기들의 상태가 그렇게 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생기기까지는 제가 늘 강조하는 해독의 원인에서 찾아본다라면 일단 독소가 어디든 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양소가 잘 흡수가 안 된다. 그 의미는 바로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화라는 것은 소화 효소가 잘 나와야 되고 또 담즙 분비가 잘 생성이 돼야 됩니다. 이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것은 유의 기능과 그리고 소장의 흡수 기능 그리고 간과 췌장의 이 소화 효소 분비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 생겼다는 것은 어딘가에 뭔가 막힌 거죠. 산소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 또 몸의 어떤 산성 체질 여러 이제 요소들로 인해서 몸의 내부 환경이 뭔가 막혀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 장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장과 소장의 점막 상태는 우리 몸에서 이제 암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좀 흡수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에서 해독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췌장암이나 이제 췌장 쪽에 혹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췌장에서 소화 효소 분비나 또 인슐린, 글루콘 같은 혈당 호르몬의 분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장기들을 일단 최적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의 배합이나 또 음식의 순서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최대한 소화효소 분비나 담즙 분비 생성을 촉진시키는 영양요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나 활성산소 같은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늘 대사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 찌꺼기를 제거하는 이제 해독법들, 해독 식단과 해독요법들을 잘 안내를 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호전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 힘든 암 환자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잘 먹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항암제를 맞으면서 정말 식욕 부진이나 오심, 구토 막 이렇게 울렁거리는 또 구토해버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이 말이 아마 굉장히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많은 음식을 반드시 선별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또 다른 폐암 사기 또 뼈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태의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세포독성 1세대 항암제를 맞고 계셔서 정말 이 소화가 안 되시고 먹으려고만 해도 이제 울렁거리고 또 구토 증상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태셨습니다. 일반 식사를 하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몸에 소화효소 분비도 떨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진 암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안내합니다. 곡물 가루라든지 볶은 곡식이라든지 또 그럴 때는 뭐 생과일이나 생채소도 소화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형태를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굉장히 소화가 좀 잘 되고 계시고 또 기운이 나고 계시고 소화가 편하니까 조금씩 몸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과일도 드시고 뭐 채소도 드시고 기존에 드셨던 식사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잘 드시는 것과 암 환자분들이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드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음식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드셔야 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암 환자가 드셔야 되는 음식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사들을 골라서 드시다 보면 점점 이제 소화력이 좋아질 수가 있죠. 평생 병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항상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를 얘기하는데요. 기존 이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약과 주사 이런 시스템에서 병에 걸리고 사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귀농을 한 부부로 유명하죠. 이제 귀농과 전 세계 채식을 많이 알린 부부입니다. 실제 이 부부의 삶이 약과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사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유명한 책들도 많이 썼는데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나 어떤 행복한 이런 밥상 이런 책들을 보면 단순히 식사법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있을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그랬더라면 굉장히 작은 케이스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도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증거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100세 이상의 건강한 장수인들이 사는 지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댄 뷰트너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과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와 함께 투자를 해서 어느 지역에 병에 걸리지 않고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조사한 결과 처음에는 세계 5대 지역 그리고 최근에 세계 6대 지역까지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 문명과 아주 친숙하다기보다는 약간은 도시로부터 조금 벗어난 고립된 지역,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그 동네에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암 환자, 만성 대사질환 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한가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런 도시 또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3분 이상 대화하기도 어려운 현대의 어떤 의료 시스템과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는 공통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9가지 어떤 삶의 어떤 규칙들이 지켜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실제 미국 의사협회나 하버드 대학이나 많은 이제 논문을 쓸 때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식사법과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그로 인한 이제 논문들도 그것을 자료로 삼은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약과 주사를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픈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굉장히 이제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그런 지역과 또 그런 시대도 있었죠. 하지만 가공식품의 문화, 또 패스트푸드, 여러 이제 식문화가 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의 음식과 멀어지게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주 큰 요인이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도 맞지만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삶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몸은 늘 긴장돼 있는 교감신경 항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늘 항진된 상태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혈관 수축, 근육 수축, 소화 분비, 소화 효소 분비나 담즙 분비 생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늘 공급이 되고 흡수가 돼야 되고 또 찌꺼기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영양과 해독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한국인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는 막 잠을 줄이고 아파트 평수를 좀 늘리고 또 정말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시간을 쪼개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여유로운 모습은 블루존 지역, 장수마을 지역 사람들과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많은 바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 보니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좀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윤택한 것만 추구하기보다 현재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아픈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에게 절대 권하지 않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뭐 드시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그 전에 뭐 아이스크림과 빵과 약간의 이제 가공식품, 뭐 라면 같은 이제 음식들을 좀 좋아하시고 뭐 유제품도 함께 이제 드셨던 분들에게는 금지 음식으로 일단 가공식품, 또 빵과 우유 유제품, 그리고 이제 붉은 살코기, 붉은 고기를 섭취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음식을 이제 좋은 음식을 드시다 보면 입맛이 바뀌어서 너무 이제 자연 위주의 식사가 너무 맛있고 또 이렇게 먹다 보니 또 더 살도 쪄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나쁜 음식은 드시지 않아요. 가공식품, 뭐 패스트푸드, 고기, 유제품, 우유 이런 거는 안 드시는데 이분이 회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드시고 싶을 때는 행복한 이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자연산 회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약간 이제 자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박적으로 실천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터라 이렇게 나에게 허용된 이 자연산 회를 굉장히 행복하게 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회에 대해서도 뭐 기생충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암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행복한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뭐 특별히 가공식품이나 우유 유제품 고기가 아닌 이상 가끔씩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이분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제 자율신경에서도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니까 저는 더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해로움보다는 더 면역력이 올라가고 더 행복한 상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금지했던 음식은 일단은 가공식품이죠. 그리고 뭐 우유, 고기, 유제품, 뭐 빵 이런 음식이고 어떤 환자들은 살짝 고백하기를 아주 조금 떼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빵도 조금 먹고 라면도 조금 먹었는데 진짜 행복하게 드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는 행복하면 그렇게 가끔씩만 좀 허용해 주시고 너무 지나치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라고 좀 자유를 좀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신경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친 강박보다는 행복하게 식사하시는 것, 이것을 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정말 먹어서 행복해지는 음식은 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박이 주는 피로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그럴 바에야 그냥 드시고 싶은 거를 한 달에 한두 번은 행복하게 드시고 또 나머지 시간은 또 좀 잘 지켜서 이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계속 회복이 되시면 한 달에 한두 번에서 세 번, 네 번까지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정말 뭐 나쁜 음식은 되도록 거의 피하시고 평상시 즐겨 드셨던 어떤 분은 뭐 추어탕, 어떤 분은 뭐 그냥 일반 한식 이런 것들 드시고 싶어 하는 거지 치킨,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를 드시고 싶어 하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일단은 한 달에 한두 번에서 세 번, 네 번까지도 몸 상태가 호전이 되시면 좀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이제 유방암 종양의 크기가 6, 7cm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식사에 제한은 하나도 두지 않았고 물론 가공식품류는 안 드시고 일반 한식 위주로 고기도 좀 드시면서 일단 마음의 스트레스나 불안, 걱정이 정말 1도 없는 이런
어떤 분도 계셨습니다. 본인만의 이제 마음 트레이닝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늘 만들고 계시다 보니까 식사는 본인은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암 사이즈는 약 5cm가 사라진 상태로까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저는 일단 하나로만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어떤 분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음식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면의 상태가 굉장히 몸에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의 몸은 어떤 하나로 딱 규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은 늘 행복한 상태를 만드시고, 식사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가끔 강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한 번씩은 행복하게 식사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맛없는 음식을 오래 먹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의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의지적으로 참고 꾸준히 해야 나는 암이 나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맛없는 녹즙이라도 맛없는 채소라도 그런 분들은 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꼭 맛없는 것만 건강식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과일도 좀 같이 드시면서 먼저 과일 드시고, 그다음 채소즙, 녹즙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오랜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정도 지키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해서 그분의 의지와 잘 조절을 해서 식단을 짜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드시는 것만이 저는 다 정답은 아니다. 아무리 녹즙이라도 너무 고통스럽게 드신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100% 채식만 하시고 정말 채소 많이 드시고 나쁜 거 하나도 안 드셨는데도 암이 더 커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마음의 스트레스 상태를 전혀 개선을 하지는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굉장히 강박을 가지고 100% 식단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더 커지고 더 전이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몸은 정말 음식이 다가 아니다. 일단 라이프 스타일, 심리 상태, 또 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건강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절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 상태를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 수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은 일단 나쁜 음식, 가공식품 먹었을 때 하고요. 또 정제탄수화물 먹었을 때, 그 다음은 이제 약을 먹었을 때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간에서 1차적으로 독으로 인식을 해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음식보다도 그래도 화학약품인 약이 제일 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이 손상될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음식보다 바로 약물입니다. 약물만큼 독한 게 없거든요. 약은 일단 한면은 독성이기 때문에 간 수치가 반드시 올라가는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나에게 첨가물이나 그다음에 과식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고, 사실 녹즙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나빠지고 간이 손상됐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어떠한 특이한 민간요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성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약간 증명되지 않은, 누가 나았다고 해서 먹는 그런 어떤 민간요법의 그런 것들까지는 저도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만, 채소즙, 녹즙, 이것은 막스것은 치료법에서도 사과와 여러 채소즙을 통해서 간의 해독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식이요법을 권하는 분들은 과일과 채소, 그다음 소화 잘 되는 음식들을 권했을 때 간 수치가 오히려 더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녹즙을 먹어서 간 수치가 파괴되고 이런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저는 다른 약물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이 더 높은 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즙을 먹어서 간 수치가 손상되고 뭐 어떤 영양제를 너무 오래 먹어서 간 수치가 간과 신장이 망가지고 이보다 더 독한 것은 약물이다 라고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패턴을 보면 항상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많은 일을 하시고, 바쁘게 사시고, 여유를 하나도 갖지 않은 채 늘 그렇게 긴장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보면 면역 체계가 확 달라집니다. 그 반대의 신경, 부교감신경이죠. 뭔가 좀 릴렉스된 상태, 이완된 상태, 편안한 상태를 하루 중에 저녁이 되면 이제 이완된 상태로 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몸이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조화롭게 잘 밸런스 있게 작동을 하면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크게 막 뒤집어지고 너무 바닥이 되고 이런 현상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 어떤 세미나, 암치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박수 치면서 웃는 웃음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박수를 치는 것, 또 웃는 것, 그 순간에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저하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바뀝니다. 면역세포들이 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일단 부교감신경 강화 요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뭐 웃음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100번 하세요. 늘 감사할 걸 생각을 하고 뭐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또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기 위해서는 이제 발바닥을 또 많이 자극할 수 있는 발 마사지, 조교, 반신욕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단은 환자로서 뭐 지키고 뭐 안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강박적인 접근보다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바쁘게 살고 긴장하며 살았구나. 이제 좀 바꿔보자. 나의 삶을 조금은 여유 있게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을 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좀 현재에 집중하는 삶, 여유로운 삶, 이렇게 좀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몸도 이제 면역 체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힙니다. 물론 몸이 좀 편해져야 마음이 편해져요.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몸의 상태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고 신경이 온통 거기로 쓰이게 되고 음식 하나하나를 너무 따지고 가리게 되는 강박에 쌓이기가 쉽거든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내 몸의 세포는 늘 바뀔 수 있다. 나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좀 안심을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 좀 신경을 내 몸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더 안정화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형태로 면역계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저는 일단 마음 상태를 좀 편안한 마음 상태, 또 뭔가 좀 즐거운 다른 어떤 대상이나 다른 것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암 사기를 이겨낸 분은 어떤 마음가짐이셨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환자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 폐에 물도 차고 뭐 암 수술까지 하시고 말기고 뼈까지 전이된 상태를 하셨는데 일단 첫날 오셨을 때도 사실 그렇게 암 환자 같은 느낌이 많이 없으셨고 난 다 내려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고 자녀도 잘 키워서 그렇게 뭐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생각도 마음에 좀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니셨고요. 약간 내려놓는 마음 상태에서 내가 뭐 영양과 또 해독에 집중하고 싶다. 식단을 이렇게 좀 받고 싶다라는 안내를 좀 받으러 오신 상태였습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호탕하고 좀 낙천적이시고 에너지가 많은 이제 분이셨어요. 비교적 약간 강박이나 굉장히 불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격적으로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런 성격들이 암 치료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죠. 외국에서 암에 걸렸을 때와 이제 한국인이 암에 걸렸을 때 상당히 반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암에 걸릴 수도 있구나, 뭐 내가 좀 암이 왔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인은 뭔가 정말 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극대화가 되는 이런 반응을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보여준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로 암과 함께 그냥 내가 좀 신경을 덜 썼구나, 내 몸을 덜 사랑했구나, 이제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좀 향하는 것이 암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블루존 책을 번역하면서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에서 말기 암으로 6개월 선고를 받은 분이 자기 고향인 이제 이탈리아로 사르데냐로 돌아가서 내려놓고 그냥 살았더니 암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 후로도 35년 이상 더 살았던 이런 분들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은 사라질 수도 있다. 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마음을 좀 편안한 상태로 오히려 좀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치료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암 치료를 망치는 최악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굉장한 강박과 고집, 불안 상태가 크신 분들의 경우는 식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1년 이상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잘 하시고도 저에게 또 이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성격의 변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식단을 해도 좀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신 분들의 경우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라는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80도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음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예전은 굉장히 강박이 심하고 불안이나 너무 열심히 살았던 이런 것들이 일단 스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또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재정비를 하면서 이제 태도를 확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강박의 삶이 좀 여유 있는 삶으로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좀 내려놔지고 당장 좀 내가 아프고 좀 나빠지더라도 그래도 일단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시니 암도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강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좋지 않은 사례들도 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꼭 저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는 왜 생기나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자고 운동을 하면 사실 세포가 손상될 리가 없겠죠. 세포가 손상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방식이 됩니다. 세포가 손상되는 많은 원인들로 일단 음식이 잘못된 경우가 있죠. 가공식품 많이 드시고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이런 자연에서 좀 멀어진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우리 몸의 간도, 또 위장도, 또 대장도, 췌장도 굉장히 소화기관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몸에 이 화학약품과 식품 첨가물과 화학 성분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독소도 많이 증가하고 염증도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좋지 않은 식사 습관, 또 나쁜 음식의 섭취가 가장 이제 세포 손상과 미토콘드리아 손상까지 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식사를 잘 해도 영양의 불균형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식단을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몸에 이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또 마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제 미네랄 검사를 쫙 해보면 영양 불균형이 심합니다. 몸에 이제 나트륨, 칼륨, 아연, 인, 셀레늄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이제 고갈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몸에서 소화효소나 담즙 분비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소화기관의 상태가 돼서 나트륨, 칼륨의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서 세포막에서 이제 기능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화기능 장애, 세포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포 속으로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까지 영양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 또 그렇게까지 가게 된 소화기관의 장애, 세포기능의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 환경적 요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공기를 계속 먹고 매연이 계속 심각한 곳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손상은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이상이 오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나쁜 환경 오염, 또 매연, 또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율신경에 이제 불균형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소화, 효소 분비, 위장 기능의 움직임, 혈액순환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자율신경을 잘 조화롭게 균형 잡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포 건강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좀 잘 챙기신다면 암과는 멀어지는 세포가 튼튼한 신진대사가 튼튼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핵심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연구소에는 정말 다양한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생활습관의학 전문의 라이센스가 있으나 어떤 특정 암 전문의, 어떤 자가면역 전문의, 어떤 전문의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회복의 과학적 원리를 두 가지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세포 기능 강화, 그러기 위한 신진대사 강화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몸 전체의 어떤 환경이 나빠져서 특정 우리 몸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것만 없을 게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막스 거슨이나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치료를 통해서 암이 사라지는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된 거죠. 세포가 튼튼해지고 신진대사가 좋아지면 우리 몸은 당연히 회복이 됩니다. 그 근거로 저는 항상 우리 몸은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죠.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머리카락 계속 자라잖아요. 머리카락 두피세포에서 계속 머리카락 만들어내니까 또 손톱도 항상 자라죠. 또 우리 몸에서 대변을 통해서도 죽은 세포들, 장기들의 죽은 세포들이 미생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통해서 같이 나갑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왕성한 세포 분열이 늘 일어나고 있죠. 1분 안에도 몇천 개의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수많은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암세포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에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실제 이제 연구소에서 실험실에 저는 세포를 다루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늘 관찰을 하고 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이게 더 저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늘 세포가 분열되고 있다. 뼈를 제외한 모든 몸은 1년에 한 번 바뀌고요. 적혈구는 4개월이면 한 번 바뀝니다. 자, 한 달만 해도 암 환자들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적혈구의 무려 4분의 1이 바뀌기 때문이죠. 피의 4분의 1이란 굉장히 큰 양이죠. 이 피의 4분의 1이 한 달만 해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강화시키고 신진대사가 강화된다는 것은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독소를 잘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따르는 식사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신진대사가 잘 강화가 되면 당연히 세포로도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독소 배출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 강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온몸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꿔주는 겁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하시면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고 힘이 나요. 이렇게 좀 체력이 좋아졌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 짧은 시간에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일주일, 한 달, 3개월, 4개월, 또 1년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점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학적 원리니까요. 세포 기능, 신진대사 강화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 수치가 안 좋을수록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 수치가 나쁜 상태에서도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즙을 먹는 것은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이고요. 양을 얼마나 지나치게 먹는지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저는 한 잔에서 5잔까지는 암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망가져 있는 상태 당연히 녹즙 드셔야 되죠. 네, 과일도 드셔야 되죠. 간세포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나 항암제에는 들어있지 않은 성분입니다. 네, 간세포가 비타민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여러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간세포가 재생도 되면서 해독을 하는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그래서 간에 영양제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간 수치가 문제가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채소즙, 또 과일 당연히 드셔야 회복이 됩니다. 간 농양 상태에서 폐혈증까지 일어나는 간 농양이 심각한 분도 과일 식사만으로 3개월 꾸준히 하셔서 다 나아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은 것과 녹즙은 사실은 삼각관계가 없고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손상된 간세포를 반드시 과일, 채소의 항산화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로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회복을 시켜줍니다. 간 수치가 좋지 않다면 채소 과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간이 손상된 분들은 간에 필요한 비타민 A, C, E,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죠. 글루타치온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라이코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에 아주 좋은 영양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스거슨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분이 바로 사과, 그리고 당근, 샐러리, 십자가 채소, 케일 같은 이런 성분들입니다. 저는 이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최대한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500g에서 거의 1kg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 많이 드시면 일단 사과에 간 세포 재생이나 담석이 또 쌓이지 않도록 담즙 생성이 잘 될 수 있는 이 간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도 좋은 성분으로 다 알려져 있고요. 또 십자가에 들어있는 케일이나 방울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이런 성분들도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간을 회복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죠. 일단 하루에 사과 하나 이상 꼭 드시는 것, 사과 500g까지 드시는 것, 사과 한 2-3개까지는 추천을 드리고요. 십자가 채소로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이 드시는 것, 또 당근도 식사 때마다 드시는 것, 너무 좋은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에는 반드시 비타민 A, C, E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암 사기 환자들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암 환자에게는 몸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됩니다. 폐암 환자들은 사실 첫 번째로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여유가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나무나 숲이 좀 얼어진 곳에서 일주일에 최소 1번에서 2번은 저는 산책을 꼭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폐암 환자니까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일반 모든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산소 공급이 매우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1-2번 이상은 꼭 좋은 숲이 우거진 나무가 있는 곳에서 산책을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도 가시고 또 그런 환경을 스스로 좀 많이 만드셨고요.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주 5일 이상 산책, 걷기를 꼭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산소를 늘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걷기, 1시간 동안 또 할 수 있다면 달리기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40분씩 자전거를 꼭 하셨고 또 40분 정도는 또 근력 운동도 계속 같이 병행을 하셨습니다. 또 더 몸이 탄력을 받으면 의욕이 더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또 1시간 정도 산책을 꼭 더 하셔서 하루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까지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1시간은 꼭 산책, 걷기, 또 빠르게 걷기 이것을 같이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계단 걷기
굉장한 이제 저항 운동이 되면서 유산소가 같이 됩니다. 허벅지가 굉장히 튼튼해지죠. 허벅지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근력 강화 운동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충분한 산소를 잘 이제 호흡하시는 것, 이것은 모든 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충분한 산소 공급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암세포가 왜 생겼을까? 암은 무산소 호흡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몸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노벨상도 받은 학자가 연구한 내용이죠. 첫 번째는 이 산소 공급입니다. 운동도 역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죠. 전립선암 3기 환자도 이제 정상 판정을 받은 분도 역시 하루에 1시간 걷기, 그리고 몸이 더 좋아졌을 땐 달리기도 같이 병행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 충분한 산소 공급입니다. 일단 걷든 달리든 자전거를 타시든 뭘 하시든 계속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잘 마시잖아요. 이 산소가 온몸에 피가 맑아지는 식단을 병행해서 건강한 혈액순환이 되면 이제 온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산소가 잘 공급되면 당연히 세포 하나하나가 영양을 잘 공급받기 때문에 튼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걷기, 산책, 달리기, 이 운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암은 그동안 가족력, 유전자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지만 확실하게 저는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가족력이 많이 있어도 암에 안 걸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 가족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암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무려 이제 1931년도부터 노벨상을 받은 학자의 내용에 의하면 암은 세포의 대사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질환이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손상, 세포막 손상 이런 부분에서 세포가 제대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미토콘드리아 변성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암세포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의 성장 분할 횟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자동차의 엔진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 고장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고장난 상태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제 세포에 이 미토콘드리아 이식 실험을 진행합니다.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이식을 했더니 정상세포도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 성장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을 반대로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했더니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정상의 특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막의 유전자를 타겟팅으로 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처음엔 효과가 있다가 효과가 사라지고 또 약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미토콘드리아에 집중한 게 아니고 세포막에 있는 어떤 암세포의 특이적인 그 항원, 단백질에 집중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암세포에 미토콘드리아에 집중을 해서 몸 전체 신진대사를 강화해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계속 분열 재생할 수 있게 몸 상태를 바꿔버리면 건강한 세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암세포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암세포가 사라지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세포 대사, 몸 전체의 신진대사 이게 좋아지면 암은 사라지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아무리 암을 없애도 암세포만 깔끔하게 없앴다고 해도 종양만 깔끔하게 없앴다고 해도 또 몇 년 지나서 다른 암으로 또 전이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암 환자의 사망률은 이제 전이 돼서 또 90% 이상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암만 잡고 암 종양만 잡고 암세포만 타겟팅하는 방법보다 몸 전체의 신진대사 또 세포의 대사 요거에 집중을 할 때 암은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정확히 유전질환이 아니고 대사질환이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확연하게 세포의 대사 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이 사라지는 분들을 보면 일단 몸의 환경 바꾼 분들, 식이요법, 운동, 수면, 또 마음의 건강 상태 이런 거를 바꿨을 때 암이 아예 사라지고 또 재발 전이도 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확실하게 저는 대사 질환이다. 몸의 신진대사, 세포 대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생활습관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프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 삶 전체에 전반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공감하는 건데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나쁜 음식 먹으면 당연히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찌고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95%는 이제 자연 식물식,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콩류 이런 다양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육류와 특히 가공육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육류 섭취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 95% 자연 식물식 위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한마디로 운동이죠. 운동을 주당 150분에서 300분을 최소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늘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움직임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혈액순환, 심폐기능, 그리고 림프순환, 또 근력이 강화되는 이런 다양한 굉장히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전 세계가 다 함께 이제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 하지만 다 같이 건강해졌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죠. 오히려 환자도 늘고 질병의 가짓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리듬이 있거든요. 아침엔 해가 뜨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밤에는 해가 지면 이제 우리 몸도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모드로 바뀝니다. 또 여러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세포 분열 이런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 모드로 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하루 8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러 또 강박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일단 내가 좀 푹 잤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50세 이후에는 또 호르몬 불균형이 또 오다 보니 불면증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강박적으로 막 잠을 잘 자고 막 이것보다는 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95% 정도는 잠을 잘 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박보다는 일단 좀 잘 휴식을 취하면서 또 잠을 충분하게 좀 자는 것, 또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스트레스가 오면 소화효소 분비가 안 되고 담즙 생성 안 되고 근육 수축되고 혈관 수축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몸을 바로 또 호르몬 변화와 몸을 바로 바꾸기 때문에 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이다. 거의 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환경으로 꼭 바꿔주시고 최대한 가능하다라면 매일 일어나는 내 마음에 독소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고 너무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런 게 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면 반드시 자신만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 줄어드는 환경을 푸는 환경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 물질로부터 회피하는 겁니다. 위험 물질이라는 것은 일단은 술, 담배가 크게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요즘은 또 약물에 대한 중독도 많이 늘어난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제 약물 남용 사고가 예전엔 3위였는데 최근엔 1위로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약물을 굉장히 청소년부터 젊은이들부터 약물 중독 굉장히 심각해졌죠. 우리나라도 조금씩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약이다, 펜타닐이다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약물 사고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술, 담배, 약물 중독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가는 것도 생활습관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심리와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최근 이제 외로움과 고립이 질병과 사망에 굉장히 큰 요인이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 스트레스 상태가 된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안고 살다 보면 이제 몸은 만성적인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친구든 뭐 가족이든 뭐 나랑 또 취향과 취미가 비슷한 어떤 동호회나 여러 가지 등 나와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인도에서 뭐 정말 명품을 다 두르고 맛있는 거 호텔 식사 매일 나오고 뭐 호화로운 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다들 뭐 잠깐은 좋겠지만 계속 행복할 것 같진 않다라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어떤 사람들, 또 공동체, 친구들, 이웃들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감에도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생활습관의학에서 강조하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신체활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위험물질 회피, 긍정심리와 사회적 연결감, 최대한 이것과 좀 근접하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질서 있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통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처럼 약을 먹으면서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그런 질 떨어진 삶을 추구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확실하게 마음먹고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귀농이나 채식 같은 문화를 만들고 또 본인들이 그런 삶을 보여준 것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뭐 약을 먹고 살찌고 뭐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 사회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지를 가지시길 꼭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수치에 너무 매달리기보다 그냥 신진대사가 잘 되고 또 세포 기능이 튼튼하게 만드는 것,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잘 주무시고 또 신체 활동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는 큰 질병으로 인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꼭 갖추시고요. 이에 필요한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